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대폭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예타조사 개편안의 쟁점과 함께 제도 개편이 부산에는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서 찬반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경우에요. 그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과연 적당한 것인지, 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이 김대중 정부 때 1999년에 도입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해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여부를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약 90조 원의 예산이 절감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그 자체 부서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통과 안 된 거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시행한 다음에는 거의 35%는 탈락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점을 이제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에 앞서 정부에서 지난 1월 달이었죠. 네. 이 예타 조사를 대규모 면제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도 개편 추진 배경과 좀 같은 선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면제를 추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예타 면제를 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요. 지역균형 발전을 좀 중요한 비중으로 좀 뒀습니다. 강조한 겁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경제성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했거든요. 예. 국가재정법 3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인데 경제성 부분에 초점이 좀 비중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이 경제성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집이라든가 상당히 좀 비싼 네. 지역 거기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쵸.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좀 강조를 둬가지고 네. 예타를 면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역균형 발전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나 하는 걸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성에 좀 더 비중을 두다 보면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정책이 좀 쏠리는 그렇죠. 현상을 예.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20년이 되면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제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이전과 좀 달라졌나요? 예. 어떻게 이번에 개편한 게 이제 99년에 제도 도입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구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은 아예 이번에 평가할 때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경제성하고 정책성을 중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이죠.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약 5%포인트 좀 높여 상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성을 좀 감했고요. 그리고 지역성을 좀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좀 도모하는 데 좀 초점 맞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기간을 예전에는 14개월, 그래서 많게 걸리면 19개월까지 걸렸는데 네. 1년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정책 효과 평가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경제성은 주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인데요. 이 정성적인 항목들이 많은데 특히 일자리 효과라든가 거기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주민의 생활 환경이나 그리고 이제 환경 그리고 안전 뭐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네. 정책 효과 평가를 새로 집어넣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 조사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네. 그 R&D 경제성 뭐 여러 가지 사업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로 했지만은 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됐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그 키스텝 R&D는 한국정책평가기획원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번에 특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요. 이 예타 조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것과 단축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이제 지방에서 아주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 이 조사로 인해서 아주 시간이 끌게 되면서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오히려 좀 네. 적시성 이런 것이 좀 이제 저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예 가능한 한 1년 내로 좀 마치는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네, 지나치게 좀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실성을 놓칠 수 있는 사업이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타 면제도 그렇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SOC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곤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제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예측을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경제성 측면에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땅값이 비싼 곳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프라 SOC 같은 거 건설하는데 뭐 산을 뚫고 터널을 막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경제성이 측면에서 타당성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번에 제도 개편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요. 다만 좀 이제 정책 효과성 항목에서 그 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에 특히 이제 간접적 효과까지 넣었는데 경실련 같은 데서는 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과 정성적인 그런 지표를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이고 또 어떤 양보다는 질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좀 성과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보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성 부분의 배점을 좀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한 5% 정도를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땅값이 비싼 곳에 하던 사업에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산을 뚫고 이런 철도를 뚫고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이 5%포인트의 조정만으로 충분한 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좀 미약합니다. 좀 눈가리가 앙하는 식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왕에 좀 퍼센테이지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요. BC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1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성 분석, 타당성 분석에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비수도권 사업들이 이런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좀 개편하면서 지방들이 좀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좀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과는 미지수지만 정부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효과를 보게 되는 곳들은 비수도권 광역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타 개편이 우리 부산 지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부산을 비롯해서 이제 울산, 경남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요즘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부산 신항 3단계 확장 사업이 사실상 기존의 평가 항목에 따라서는 기준에 의하면은 상당히 타당성을 부여받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면제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낙후된 대도시 인근 지역에 있어서도 명분을 어떤 정치권들이 어떤 요구에 타당성이 어떤
BC 분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인정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정치적인 요구를 어떻게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런 어떤 예타 개편 방안이 지역 균형 발전에는 기여할 거로 이제 인정되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예타에는 걸려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상구의 그 분뇨 처리장 그 지하화 사업이라든가요. 그리고 부산에서 추진하는 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뭐 친환경 스마트 선박 R&D를 비롯한 지역의 어떤 특성화를 살리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좀 거의 예타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면제가 되면서 사업 추진의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예타 개편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네. 선심성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대규모 면제에 이어서 이번 개편까지 이어지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곳도 있는데요. 예상되는 부작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타 제도가 그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의 안전장치인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허무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난개발, 지역마다 어떤 사업들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우에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 먹는 하마처럼 예컨대 전남 영암에 예전에 포뮬러 1 F1 사업이 있거든요. 자동차 경주요. 네네. 그것도 거의 9,700억이 투자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1,900억 적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 기간도 2010년에서 16년까지인데 13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엔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런 어떤 부작용. 또 예컨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4대강 사업이죠. 네. 거의 22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 2조 원만 예타 검사 받고 나머지 면제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비효율성이라든가 그 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제도 개편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예상되는 거는 그 예산 낭비. 그냥 진짜 예컨대 지방 공항도 하나 살입니다. 오죽하면은 저 영국에서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한국의 전남 무안공항이 나왔습니다. 네. 이용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 여기에 수천억의 재정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이 하나의 아주 안 좋은 반면교사의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과거 정부처럼 토건 사업에는 치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네. 지금 행보를 보면은 과거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실제로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참 그 말인데요. 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게 이제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23개 사업을 보면은 가장 규모가 큰 게요. 4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 김천에서 그 거제까지 그 고속철로 있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신항에서 김해도로까지 약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이 최대 수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전체 예산이 85건에 약 23조가 투입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2년에 지금 들어가는데 약 61건에 53조 원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그 88건에 60여 조가 투입된다 봤을 때 앞으로 아마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의 어떤 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좀 길어진다면은 좀 이전 정부에 차별화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 정부와 똑같은 형상을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또 복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 74조가 투입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9년만 한 해만 그 문재인 정부 때 161조가 투입됩니다. 근데 사실 복지 사업은 거의 예타가 거의 자유로운 사업입니다. 예타로부터요. 그래서 사실상 선신성 복지가 좀 많다는 우려가 되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재정이 줄줄 새는 측면도 복지고 사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전 정부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효과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꼭 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인다면 좋을 텐데요. 그런 네, 부분들에 그렇죠. 대한 검증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미 일단 상반되는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 시행은 결정이 났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만큼 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정부도 그거는 이제 그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닌데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후적인 평가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이 좀 확실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정부 사업에 대해서 그냥 거수기정 역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위원회 아예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 만들어질 위원회라면은 그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좀 확실하게 보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의 어떤 활발한 감시 활동,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이 통과하면은 이전에도 사업이 일단 통과하는데 어렵지 통과한다면은 거의 사후 관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일단 예차 면대던 그런 사업들은 특히 사후 검증 평가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회계청이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그 공공회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예타는 면제해 주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짜 추진되고 그 성과가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사후 관리를 그 피드백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좀 기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타제도의 근간을 좀 유지를 하면서요, 지역균형 발전을 같이 함께 도모하는 그런 절충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초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서 그 재정의 어떤 효율성, 그것이 좀 예타 면제되더라도 그거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재원을 한다면은 그 기존에 아까도 이제 조사기관이 추가됐지만은 사실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조세재정연구원뿐만 아니라요, 정부에서 전문 연구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격에 맞게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그리고 사업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복지 관련 사업은 복지 관련 연구기관이 잘하겠죠. 그래서 뭐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업 검증과 평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사후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미국과 영국에는 네. 마련이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뭐 비슷한 기관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의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내에서는 그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그 평가위원회,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만든다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정부의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은 좀 솔직히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요, 그런 입법에 있어서도 사후 평가를 하듯이요, 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특히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5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사후 평가를 하는 어떤 사업 관리 무슨 평가 그런 관련된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타 예. 면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받고 네. 있긴 하지만 예.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혹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도 이제 그런 어떤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은 아예 평가 기준을 그 지역 균형 요소를 빼버리고 경제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를 좀 그것이 이제 불식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5% 포인트만으로는 좀 효과가 좀 저는 미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취지도
뭐 균형 발전이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그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됐다는 점에서 좀 이번에는 지역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는 만족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그래도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양보할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경제성이랑 정책성이라는 면이 있는데 네. 이 경제성이라는 거는 이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느냐, 정책성은 네.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성 분석이 있습니다. 총 투입한 비용을 총 얻어들인 효과,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제 경제성을 주로 많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IT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도 평가하고요. 그래서 투입한 만큼 얼마만큼 진짜 효과가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냐, 그걸 하나의 숫자로 표현된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경제성 분석이고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그 정책 효과성 평가는 주로 이제 좀 질적인 정성적 평가라서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런 어떤 생활의 환경의 안전성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줬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약간 추상적인지만은 그래도 삶의 질과 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가 항목으로서요. 네. 어쨌든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네. 됩니다. 오늘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교수님과 함께 이 예타 조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속속이 긁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조사에 대한 제도들이 좀 마련이 돼서 네.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네. 사업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